네, 질문과 답변 4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늦었는데요. 새벽에 지금. 예. 며칠 전에 그 지방방하고 저희 운영진 마금님께서 지방방 여셨는데 그 채팅방에 참가하고 느낀 게 참 많아요. 이런 것도 자주, 저는 아무래도 수도권 쪽 위주니까 지방 쪽은 아무래도 좀 지방 질문들 많이 오시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랄까, 제가 통계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왜냐면 제가 지방 그쪽은 가본 적이 없는 도시들이니까 통계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냥 일반적인. 이럴 땐 대부분 이렇더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항상 통계나 일반적인 거에서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항상 있어요. 말 그대로 예외니까 전부 다는 아닌데, 꼭 하나씩은 예외가 꼭 나와요. 지방 특성도 있고, 그리고 제가 어제 지방방 열고 그다음에 지방 통계 좀 보느라고 지금도 새벽 나가고 보고 있는데, 보면서 느끼는 게 참 희한한 수치들이 많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저도 부동산 이쪽 공부 맨 처음에 하면서 그러니까 가졌던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 제 동방에도 보면 당연하다고 말씀드렸던 것들이 또 보면은 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게 또 맞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 있죠. 뭐 전월세 비중 같은 경우도 침체기에는 월세 비중이 올라간다. 그리고 상승기에 들어가면서 전세 비중이 좀 더 높아진다. 이거 뭐 말씀드렸던 것들, 이게 다 그거냐면 또 그게 아니에요. 또 아닌 지역이 있어요. 뭐 시간 되시는 분은 한번 찾아보세요. 오히려 침체기 들어가고 하락기 들어가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상승기 들어가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좀 반대로, 원래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시장이 하락을 할 때 사람들이 월세를 많이 놓거든요. 근데 그리고 시장이 반등을 하면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그죠, 레버리지 효과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 전세를 놓는다고요. 월세를 안 놓고. 이거는 뭐 시장이 진행을 하면서 그것도 있어요. 대출 쪽을 쪼이니까 자연스럽게 전세로 가는 것도 있다고요. 근데 이게 또 정반대로 나타나는 지역도 있어요. 광역시에서도 보면.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얘기 통계 보고 어떠합니다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그게 항상 그렇게 맞지는 않아요. 그거는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 지역의 뭐 특수성? 특히 이 특성이 잘 나오는 도시가 어디냐면은, 특히 이 특성이 잘 나오는 도시 중에 하나가 광주 쪽이에요. 광주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표하고도 많이 좀 다르고, 나타나는 경향도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예외 지역으로 잘 나와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뭐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기는 있을 텐데, 글쎄요. 광주가 아마 그게 부영이 있었던 데죠. 그래가지고 임대주택이 매 자가하고 전환이 되면서 수치가 틀려지는 거지. 하여간 수치가 왜곡되는 곳들이 있어요. 몇 곳들. 그리고 그러니까 패턴들이 좀 달라지는 곳들. 또 그에 따라서 상승기 하왔기 때문에 패턴도 좀 달라지는 게 있고. 그래가지고 어제 지방방에서 느낀 게, 또 지표 보고 얘기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각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에서 그런 거는 잘 좀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이게 근데 한편은 그것도 있어요. 뭐냐면요, 그야말로 예외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맞아요. 이게 또 아예 틀린다면은 뭐 그렇게 안 보게 돼. 대부분의 경우는 맞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 생각엔 그래요. 투자하는 거는 모든 곳에 다 투자할 게 아니잖아요. 모든 곳에 다 투자할 게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맞는 데를 갖다가 잘 맞는 데를 찾아가가지고 일반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초보자분들에게 제일 맞을 거예요. 초보자나 초심자분들에게는 그게 제일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표하고 자꾸 틀리는 지역들, 틀리게 가는 지역들은, 왜 그런 것도 그런 거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 지방만 전문적으로 하신다든지, 뭐 지방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특성 파악을 잘 하실 테니까 그분들이 들어가시고. 근데 제 강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제 강의는 조금 다른 게 저는 최고의 수익을 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인 거, 가장 일반적으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그냥 추세적으로 안전하고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추세, 장기적으로도 안전하고 단기적 안전하고 변동률이 적고 이런 것들. 거의 저는 여기 부동산 투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 어떻게 보면 초심자분들 보기 좋은 쪽이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그 지방 잘 아시는 분들, 저 좀 아닌데 싶은 부분은 본인 말씀이 맞는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사실은 저도 가끔 얘기하지만은 저 광주는 가본 적이 없어요. 광주뿐만 아니라 딴 도시도 마찬가지고 임장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딱 지표만 보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걸러서 잘 알아. 일반적으로 그렇다 라는 얘기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지금 첫 번째 질문이 그 일반적에서 벗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예요. 지금 벗어난다고 해야 될까? 일반적이지가 않은 도시죠. 이거는 지금, 예, 세종. 지금 시점에서 세종 실거주 겸 투자하고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세종에 대해서는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세종이 굉장히 뭐랄까, 이게 굉장히 애매한 도시예요. 사실은 이 세종이, 여러분들. 지금 제가 밴드를 3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밴드를 처음 열었을 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세종이 파악이 안 되잖아요. 2번 가봤어요. 2번. 뭐 2번 가봤다고 세종 알 수 있는 도시는 아니잖아요. 게다가 세종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행정수도를 갖다 다시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행정수도를 갖다 이렇게 신도시를 갖다가 그냥 일반 신도시도 아니라 행정수도를 다시 새롭게 만드는 경우 자체가 처음이에요. 예, 우리나라에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예전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이건 검증을 할 방법이. 원래 저도 약간 이론 쪽에 치우친 사람이지만, 이분 가족은 이론 쪽으로 타당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과거의 데이터 가지고 검증을 하는 건데, 과거 데이터가 없어요. 뭐 우리나라에 신도시 만든 적은 있어도 행정수도 만든 적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러면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 이걸 갖다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도대체? 이건 경험한 적이 없는 일인데. 그래서 이게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게 일단 신도시라고 보는 거예요. 개발성이 굉장히 뛰어난 신도시라고 성격을 갖다, 왜냐면 예전 데이터를 갖다 뽑아내서 봐야 되는데, 예전 데이터가 없으니까. 행정수도 처음 만든 건데, 우리나라, 뭐 반만년 역사, 계속 서울이 수도였지, 뭐.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개발성이 굉장히 뛰어난 신도시를 기준으로 보게 된다고요, 이게 지금. 보게 될 때. 일단 제가 보는 시각은 그래요. 개발성이 굉장히 뛰어난 신도시. 거기에 행정수도라는 뭐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정도만 가지고 세종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종과 딱 들어맞냐면 안 들어맞을 확률도 굉장히 커요. 검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서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이런 부분은. 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뭘 물어봤냐면은, 1차 밴드 때 그거 물어본 적이 있어요. 1차 밴드 때, 그러면은, 세종과 대전 중에서 어디가 중심지냐?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세종하고 대전 중에 어디가 중심지냐? 전 이게 궁금했어요, 사실. 세종하고 대전 중에 어디가 중심지인지. 왜 이게 어디가 중심지냐가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보통 어느 지역의 가격을 볼 때
제 강의 계속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가장 쉽게 파악을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지역의 중심지가 어디냐를 찾는 거예요. 이게 가장 쉬워요. A라는 지역하고 B라는 지역이 있을 때 가격을 갖다가 이거 얼마까지 뛸까요? 하면 저는 몰라요 말씀드리죠. 몰라요 저는. 가격이 얼마까지 뛸지는 몰라요. 단지 사이클을 보고서 언제까지 뛸지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얘를 기준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중심지어 하면은 얘를 중심지어 잡아가지고 얘가 천장이에요. B를 찾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듣겠지만 예전부터 했던 분은 계속 들으시죠. 천장. 천장이 어느 지역은 천장이 많다. 어느 지역은 천장이 없는 지역이다. 천장이 없기 때문에 가격 제한 폭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 대표적인 게 강남 같은데. 강남하고 가격 비교할 수 있는 데가 없다고요. 그 다음에 남쪽 내려가면은 해운대 같은데. 부산의 최고 중심지. 이런 데는 주변에서 가격을 갖다가 천장 역할을 해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승기 때 얼마까지 뛸지 몰라요, 이거는. 상승한다, 하락한다까지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공부를 하면 그 정도까지, 물론 그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상승한다, 하락한다까지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얼마까지 뛴다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번 장 시작하면서 계속, 강남 얼마까지 뛸까요? 모르는 데가 의미 없다고.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얼마까지 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세종이, 이 중심지고 이게 주변지, 종속지역에 와면은, 세종이 종속지역에 와면은, 중심지가 대전이 와면은, 대전 가격을 기준으로 세종을 보면 된다고요. 근데 대전 가격을 기준 잡는 건 그래도 쉬운 편이거든요. 물론 아주 쉽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쉬운 편이에요. 왜냐면 예전 지표들이 있잖아요. 대전은 벌써. 만들어진 지가 한참 된 도시니까, 예전 하다못해 정거점에도 있는데, 세종은 그게 없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거꾸로 되면 중심지가 세종이고 주변지가 대전이 라면 이렇게 된다면 어떨까? 이러면은 세종의 가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전이 세종하고 연동돼서 움직인다고 보면 대전의 가격도 알 수가 없어요. 둘 다 가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가 같냐면은 지금 강남하고 분당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강남 가격이 얼마까지 뛸지 모른다면 분당 가격도 강남보다는 당연히 못하니까 못하다는 건 알지만 얼마까지 뛸지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천장 역할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걸 막는 천장 역할이 아니라 끌고 가는 역할을 해보인다고요. 이럴 때는. 그냥 어디가 중심인지가 중요해요. 제가 그때 몇 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저 밴드 사람들 많으니까. 근데 또 모든 분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대전하고 세종하고 어디가 중심일까요? 그때 많은 분들 말씀이 지금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당시 말씀이 대전 잡았어요. 대전이 중심지다. 세종이 커진다고 해도 대전을 뛰어넘기는 만만치 않을 거다. 대전을 중심지하고 본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만약에 대전을 중심지하고 본다면요. 세종의 가격의 상승한 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딱 있는 거예요. 가격 상승에 한계가 있다고요. 종속지역으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볼 게 뭘 보게 되냐면 가격 상승에 한계가 있다면 그 다음부터 물량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량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뭘 보게 되냐면 발전성 좋죠. 발전성. 이 두 개가 겹치는 지역을 찾게 되는 거예요. 발전성이 정말 좋으면서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발생을 했고 대신에 물량 무지하게 많은 지역 어디가 있었죠? 형자구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송도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물량이 투입된대요. 여기 자본 어마어마하게 투입됐고 발전성도 정말 좋았던데요. 지금 송도 약간 반등을 했다고 하자면 예전 가격 아직도 택도 없죠? 대신에 물량 어마어마하게 났던데요. 경제자유구역 세 군데 물량이 어마어마했어요. 20만을 넘어갔을 거예요. 가구수가 20만 가구를 넘어가게 되면 한 인구가 50에서 60만 되는 거죠. 어지간한 시아나 사이즈죠. 50만에서 60만이면 꽤 큰 시 하나 사이즈 나오는 곳이에요.
자금 투입 그만큼 됐고 발전성 좋고 근데 물량이 나왔던 곳이 어떻게 움직였느냐를 기준으로 세종을 보게 된다고요. 대전을 갖다 중심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그래서 저는 거의 이 틈을 가지고 분석을 했던 한 쪽이었어요. 제가 대전 모르니까. 근데 그분들은 대전에 사시던 분이고 그 근처 사시던 분들이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세종 사시는 분에게 무슨 답이 달라졌을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종이 중심지였다면 또 생각하는 방법이 또 달랐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알기가 좀 힘든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자 이번 면을 보자고요. 송도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진안장 때 송도가 어떻게 움직이는 생각을 해보자고요. 보통 이런 것은 뭐냐면 산 가격을 어디서 가격을 받는 거냐면 여기서 받아요. 발전성에서. 물량은 나빠요. 그럼 어찌 될까? 전세가가 개판이라고 하면 전세가가 엉망이 돼요. 이거는 특징이 전세가가 엉망이에요. 이런 지역들 특징이. 그 다음에 발전성이 좋아요. 개발계획서 계속 나오고요. 이거 보고 가야 돼. 이거 보고. 미래는 여기가 최고의 도시야. 하지만 현재는 전세가가 엉망이야. 이 두 개를 보고 간다고요. 그럼 이게 언제 힘을 받냐면은 상승기 때 갈수록 진안장 여러분 수도권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뛰었던 데가 어딘지 아세요? 가장 마지막까지 뛰었던 데가 여기에요. 경기자유구요. 했던 말로 수도권에 있는 크레인 다 와 있다고 했어요. 타워 크레인.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게다가 수도권 전체적으로 장이 주거법이니까 그나마 살아있는 여기에다 건설사들은 전부 다 올인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막. 그리고 진안장 마지막에 무너지기 전에 더 뛰었어요. 여기는 맨 끝까지 더 뛰고 이제 완전히 더 뛰고 마지막까지 확 뛰고 확 망한 거. 이게 나온다고요. 결국은 왜 그러냐? 시장이 꺾이고 여기밖에 안 남으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다 관심이 보여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있는데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기 경제자유구역만 살고 있다고. 여기만 가격이 올라가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다 죽고 여기 있어. 투자를 어디다 하시겠어요? 왜냐면 한참 투자를 할 때이기 때문에 투자는 일종의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투자를 못 끊어요. 그럼 어디로 가? 다 일로 투자자가 몰려든다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 가격이? 더 뛰어요. 시장은 죽는데 여기는 더 뛰어요. 되는 데에 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데에 투자자가 다 진입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가격이 많이 뛰는 게 상승장이 지속된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그 둘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세요. 이 어느 지역, 무슨 도에, 무슨 광역시도 중에 도에 다 경기가 안 좋은데 어느 도시 하나만 좋다. 이 도 안에 속해 있는 무슨 도시 하나만 좋다. 그럼 투자자가 다 일로 진입해요. 그럼 여기는 더 뛰어요. 근데 결국은 여기도 무너지는 경우가 사실은 지금까지는 항상이었어요. 거의 이거는 지금까지는 예외가 없었어요. 지금까지가 아닌 지난 장까지는. 이런 상태하고요. 이런 상태에서 제가 뭐라고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상태에서는. 딱 이것만 가지고 조언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조언을 한다는 게 딴 게 없어요. 먼저 데이터가 없는 상태고. 상승장에서는 개발 문제를 보고 간다. 근데 뭘 해줘야 되냐면 이때는요. 이 개발 계획이 얼른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개발 계획이 인구 유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인구 유입. 아무리 발전성이 좋아도요. 발전성이 아무리 좋아도 여기가 경기가 꺾이기 시작을 가격이 출렁거리고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고요. 근데 막 전세가율이 30% 나와요. 지난장에 되거든요. 전세가율 30%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장에 경제자유구역들 30평대 한 4억 했을래나? 이게 전세가가 8천 막 이렇게 나왔어요. 8천, 7천. 그럼 3억 3천을 갖다 뭘로 채워요, 이걸 갖다가. 집 두 채만 있으면 6억, 6, 7억 되고, 세 채 있으면 10억인데. 설마 이렇게까지 전세가 나올 거 생각을 못 했던 분들이. 결국 어쩔 수 없이
이게 던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되니까. 입주 때가 되게 위험해져요 이게. 물량의 입주 때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물량의 입주 때가 안 위험해지려면 전세가가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되죠? 방해방해 빨리빨리 이루어져서 인구 유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구 유입이.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개발 계획이 왔는데 그렇게 빨리 안 돼요. 생각보다. 항상 늦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지하철 계획, 도로 계획 중에서 제 날짜 지킨 거 하나라도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날짜를 지킨 적은 없어요. 항상 늦어져요. 계획보다. 인구 유입이 결국은 안 된다고요. 결국 버티다 안 되고 물건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물량이 넘치고 전세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지고 버틸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량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무너진다고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제가 뭐하고 말씀드리냐면은 여기도 드릴 말씀은 한가득이에요. 사실은 이 끝이 아니라 한가득인데 저는 세종의 발전성에 대해서는 꽤 믿는 편이에요.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게 발전성이 건 미래인데 미래는 우리가 몰라요. 그냥 믿는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타락한 건지 보고 믿는 수밖에 없는데 저는 세종의 발전성에 대해서는 믿어요.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데 그 중간에 나오는 과물량을 모두 다 소진시킬 수 있다고 시장에 소진시킬 수 있다고 믿냐면은 그거는 못 믿어요. 꼭 못 시킨다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꼭 시킨다는 보장도 없다예요. 중간에 그 시기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투자로는 그렇게 크게 추천은 안 해요. 제 경우에는. 그리고 특히 언제가 위험하냐면 이럴 때는 입주 물량이 나올 때가 위험해요. 입주 물량. 그래서 세종에서 입주 물량 나올 때 그리고 또 뭐가 리스크가 뭐가 있냐면 크게 이런 데는 무조건 첫 번째는 입주예요. 입주가 최고 리스크예요. 입주만 아니면은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만 아니면 발전성이 있기 때문에 버텨요 그냥. 근데 입주가 나오면은 못 버텨요 결국에는. 못 버티면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입주가 못 버티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전세를 못 놓고요. 융자 받고 전세를 놓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장 중후반에 나타나는 물량이 막 나올 때 나오는 시기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융자 받고 전세를 놔요. 전세 3억이 아니라 융자 2억 2억 6천에 전세 2억 4, 5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돈을 최대한 줄이고 융자를 받는 거예요. 융자를 받는데 이것까지는 좋아요. 좋은 건 아니고 원래 저는 이거는 별로 추천을 안 해요. 이거 왜냐면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내가 그렇게 할 정도면요 남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거의 이게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이거 거의 마지막 방법이에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내가 이렇게 해서 버텨야 할 정도면 아마 거기에 대한 투자자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버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거는 물론 이 뒤로 물량 소화가 되고 뛸 수도 있어요. 근데 제 판단에 의하면 저는 리스크 대비 수익을 갖다 중시하는 편이가지고 리스크가 더 커요. 이거는. 수익도 클 수 있는데 리스크가 상당해요. 저는 리스크가 상당한 투자는 권하지 않아요. 선수분들, 흔히 말하는 고수분들이라면 그건 알아서 판단을 하실 문제예요. 어차피 제 말 듣고 투자하고 안 할 거 아니시잖아요. 투자 경력 나는 이런 거 투자만 해가지고 한 10년 됐다는 분이 제가 하지 말란다고 안 할 거 아니니까. 그래도 알아서 판단하시고,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처음 투자라고 투자 경력이 이제 한 3, 4년, 4, 5년 되신 분들은 이거 판단 안 되실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리스크인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하면 좀 더 쉬운 걸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집중해요. 이거는 좀 리스크가 있어요. 특히
그게 언제 리스크가 있냐, 이게 지금은 그나마 나은데요. 금리 인상이 되면 위험해져요. 금리 인상이 나오면은 이 융자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융자 금액이 상당히 많고, 이분들이 이렇게 할 정도면은, 자, 이걸 이렇게 할 정도면, 이분이 자기 집 한 채 더하기 1분양권. 권인 상태일까요? 아닐 경우가 많아요. 최소 2, 3분양권일 거예요, 아마. 이게 많을 거고요, 아마. 이렇게. 한 채에다 한 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하신 경우는 없어요. 한 채에다 한 채면 이건 어떻게 하느냐. 본인이 들어가 사세요, 이거 그냥. 본인이 들어가 팔고 본인이 팔던 집을 전세를 놔요. 이 방법을 쓰신다고요. 근데 이걸 이렇게 놓을 정도면 집이 나 실거주 집 한 채에다 분양권이 있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최소 2채, 3채, 4채 또 딴 거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레버리지가 거의 최대한 썼다는 얘기인데 이때는 금리 인상이 굉장히 위험해져요. 아직은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는 안 나왔어요. 그래도 지금 당장만 해도 지금 올라간 금리만 가지고도 사실은 부담을 조금 느끼기 시작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금리 인상이 돼버리면 이게 상당히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이 융자금이 꽤 많거든요. 융자금이 2, 3, 4 다 걸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특별히 투자하고 권하는 편은 아니에요. 뭐 회전목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실거주다. 실거주주면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살면서. 이게 되는 데는 달라요. 만약에 나는 무조건 세종에서 살아야 된다. 실거주를 해야만 된다. 무조건 나는. 그럴 때는 전 그냥 무조건 실거주만 하셔야 되는 경우가 면 이때는 선택이에요. 선택. 저는 이때는 매입 들어가도 뭐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면 중간에 출렁가서 떨어질 확률도 있지만은 안 떨어질 확률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최소한 발전성은 좋은 곳이기 때문에 출렁거려도 나중에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그냥 사실 저도 그래가지고 세종을 갖다가 투자를 갖다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긴 있어요. 없진 않아요. 있긴 있는데 언제 투자를 할 생각이었냐면 저는 한다면은 하락 나온 다음에 물량이 팍 쏟아져서 하락이 나온다면 그때 들어갈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송도 같은 경우도 경제자유국 같은 경우도 중간에 하락 굉장히 크게 나왔거든요. 결국은 개발성 원래 실제 가치가 이 정도 하면은 개발성이 힘을 받는 상승기 중후반을 만나면서 가격이 확 대폭했다고요. 그러면서 입주 물량 못 맞추고 이제 시장이 꺾이니까 개발성이 이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 떴다가 확 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 들어가시면 어차피 이건 개발은 어차피 이루어지는 것이고 뭐랄까 장기 전망은 좋으니까 들어가셔서 이 풍 먹고 그냥 이걸 본다고 하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에 투자를 들어간다면 이런 식인 것 같고 실거주는 이건 선택이신 것 같아요. 이 세종 쪽이 또 뭐가 문제냐면은 문제가 하기보다는 뭘 신경을 써야 되냐면은 제가 아까 주변지하고 중심지 말씀드렸잖아요. 어디가 중심지냐. 사실 이게 계속 가격이 치고 올라가려면은 제 생각에는 가격이 계속 치고 올라가려면은 세종이 중심지로 되는 게 아마 가격이 치고 올라가긴 좋을 거예요. 대전이 중심지로 잘 잡고 가격이 치고 올라가는 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세종의 발전성을 가지고 중심지로 계속 치고 나가면서 대전을 이렇게 끌어가는 거 형식이면은 근데 보세요. 세종이 중심지로 치고 나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모든 중심지는 태양과 같아요. 주변의 위성도시들을 잡아 당겨요. 그 어지간히 조그만 위성도시는 그냥 잡아 먹혀요. 그냥 이렇게. 인구고 뭐고 다 뺏겨요. 지금 제가 인천에 살고 있지만 인천에 백화점이 신세계 백화점 하나 있거든요. 맨 처음은 꽤 좋았어요. 지금은 롯데 넘어가면서 또 엉망됐지만은 그 전까지 인천에 백화점도 없었어요. 서울 근처에 있잖아요. 다 뺏겨요. 그냥 이렇게. 지금 부산 쪽도 그런 데 있을 거예요. 부산 주변에 있는 도시들 살려면 부산 가는 거. 좀 좋은 물건 많으니까 좋은 거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 뺏긴다고 이렇게. 그래서 인구도 뺏기고 다 뺏긴다고요. 이거 한번 그렇게 되게 되면은 세종의 입주 물량이 막 나올 때 주변 도시들의 인구를 다 뺏기게 돼요, 이렇게. 근데 세종이 막 경기가 좋으니까 주변 도시들의 가격도 같이 올라가요. 물량이 나오기 전까지는 같이 올라가는데 세종이 이제 인프라가 완성이 딱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올라가 가격이 이렇게 여기 중심이라고 본다면 여기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B 시원 도시들 위에 가격이 치고 올라가니까 얘도 가격이 치고 올라가요. 가격이 치고 올라가는 건 무엇과 같다? 공급량이 늘어난단 말이야. 거의 1대1 대응이에요. 이건 좀 공급량 증가예요, 이거는요. 그러다가 여기가 입주 물량이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여기는 공급량 증가가 하는데 인구가 이걸 뺏겨요. 그럼 여기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침체가 나오는 확률이 커요. 세종시 주변에서 세종시의 인구를 뺏기는 지역들이 침체가 나오는 확률이 크다고요. 가격은 올라갈 수 있어요. 가격은. 인구를 뺏기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이게 과공급이 되는 거예요.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이게 언제냐의 문제는 있어요, 물론. 언제냐의 문제는 있는데, 언제, 무엇을 할수록 좋을까요? A. 중심지가 완성이 될수록. 여기 개발성만 보는 곳인데, 이 개발이 완성이 돼가지고 완벽한 자족 도시로 훌륭한 도시가 되면 될수록 가격이 올라가니까 여기도 얘네들도 처음에는 가격이 올라가지만 완성이 되고 입주하고 완성이 되면은 입주와 거주 여건이 좋아지면 거주 여건이 완성이 되면은 나중에 이게 되면서 뺏기는 거야. 그럼 얘는 이게 되기 전까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공급이 쭉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인구를 뺏기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과공급이 나서 더 크게 하락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난 장에서 인천에 이 패턴이 나왔어요. 얘가 경제자국이 쫙 올라가니까 쫙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얘가 물량 나오고 하락을 하고 나니까 계속 뺏기는 거예요, 얘한테. 50만 원을 어디서 채울 거예요? 그 구도심 사람들이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구도심 쪽에서 과공급이 나왔고 있는 거고. 이런 식이 되면서 힘을 갖다가 한참 못 받는다고요. 사실 이번 장에서도 인천이 힘을 못 받은 이유가 이런 것도 있어요. 꾸준히 공급량이 여기 나가지고 계속 이거 뺏게 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딱히 투자를 하나 굉장히 애매한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한번 이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대전 한번 보자고요. 대전 보이시죠? 네, 이게 대전이거든요. 네, 보이시죠? 조금 더 확대. 네, 조금만 확대. 한번 보세요 여기. 자, 대전. 이게 2006년, 2007년, 2008, 2009 이렇게인데 이게 자가 이게 자가가 자가주택이 있는 사람, 이거는 무주택자. 집이 있는 사람, 집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중공물량 하다가 그러니까 경기가 꺾였으니까 24,000 공급됐다 15,000 공급됐죠. 이거 경기가 꺾였다는 얘기죠. 11,000 경기가 더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2000 이게 6년 8년 10년까지 안 좋았네요. 2012년까지도 공급량이 적었네요. 적었고 그 다음 보면 공급량이 늘고 있죠.
늘고 있다고요. 9천, 그러니까 만에서 15,000, 그 다음에 12,000. 이 정도 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거. 이거 울산이구나, 이거구나. 15,000, 11,000, 14,000, 만. 공급물량 자체는 보세요. 맨 처음에 24,000 공급되다가 경기가 꺾이고 15,000, 11,000 적었다고요. 적었죠. 그 다음에 만, 이것도 적었어요. 그 다음에 14,000도 예전 24,000에 비하면 적어요. 그 다음에 만, 굉장히 적다고요. 그러니까 대전이 자체의 양만 보면은, 자체 공급량 보면 분명히 낮은 게 맞아요. 그리고 대전이 확 쪄줬어야 돼요, 이 정도면은. 딴 데 한번 볼까요? 대구 같은 데 한번 보자고요. 보이시죠? 3만? 5만. 떨어졌겠네요. 또, 다음에 26,000, 11,000. 푹 떨어지죠? 물량이 많으니까 푹 떨어진다고요. 그 다음에 2만, 그 다음에 4만. 이게 15, 16이에요. 15, 16에 4만을 맞았다고요. 15, 16년도에 대구가 어였던 이유가 중국 물량이 이만큼 나왔다고요. 그 앞에도 2만원대 쪄졌잖아요. 근데 대전은 그렇게 못 쪘다고요. 왜 못 쪘냐는 거죠. 여기서부터 뭐가 나요? 이 초록색 숫자 있죠? 이게 세종이에요, 세종. 이 자체 만만 보면은 크지 않은데, 세종 4,000을 같이 보면 그래도 크진 않아요? 그 다음 보자고요. 14,000 자체는 크지 않아요. 근데 세종이 이때가 22,000이 나와줘요. 이게 13, 14년이에요. 13, 14년 2년치. 2년치가 세종이 22,000이 나와주는 거예요. 대전은 14,000이 나왔지만. 그러니까 10을 못 받는다고요, 이게. 만약에 세종에 영향이 없었다면 이거 대전도 날아갔어야 돼요. 이 정도 수치면은. 이 정도 수치면 날아갔어야 되는데 못 날아간다고요. 그 다음에 15, 16. 15, 16, 만. 만인데 15, 16도에 그렇다고 대전이 막 날아갔네, 전체적으로. 딱히 그렇지도 못했다고요. 세종이 23,000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2017년, 2018년을 보시면은 대전이 만에서 12,000 뛰죠. 세종이 23,000에 25,000 뛰죠. 이때 수치가 워낙 작았기 때문에 시장이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나쁘지는 않는데 세종 영향을 이렇게 받는다고 이게 지금. 보면은 대전에서 세종으로 넘어가는 숫자, 세종이 어디에 인구를 끌어들이냐면은 대전을 제일 많이 끌어들여요. 한 40몇 프로? 거의 50% 근처를 끌어들인다고요. 그러면 세종이 25,000에서 한 50% 약간 안 되게 잡아 한 만 몇천 잡으면 이거 2만 세대 정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2만 정도 하고요. 대전에 2만 정도면은 2만 정도? 2만 약간 안 되는 요 정도 수준이면은 대전에게 대전 기준으로 봤을 때 적은 수치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한 거예요. 이거는 대전 자체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세종을 같이 봐줘야 되니까. 근데 17, 18년도도 15, 16가 비슷하다고요. 차이는 없어요. 이게 세종이 완성이 될수록 대전에서 아마 인구를 뺏기게 될 거예요. 만약에 세종이 완성이 안 되고 흐지부지하다. 별로 상황하기가 좋지 못하다. 그러면은 대전이 인구는 안 뺏기겠죠. 대신에 세종이 흐지부지하면 세종이 가격이 안 올라가겠죠. 그럼 대전도 가격 상승에는 또 한계가 생길 거예요. 요거만 하나만 더 보자고요. 이게 보이시죠? 예. 2016년 예. 2016년도 어디로 이사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서울로 이사할 사람 51만 1000. 서울에서 이사 나갈 사람 예 53만 8000. 그럼 서울은 가구가 줄겠네요. 나가겠다는 사람이 더 많네요. 근데 서울 같은 거 빼고 부산 같은 데 봐요. 10만 8000, 11만. 부산은 조금 세대수가 늘겠는데요. 대구
10만 4천. 나가서 하면 10만 6천. 대구는 조금 줄겠네요. 이 큰 차이가 없다고요. 근데 한번 대전 한번 보세요. 다 별 차이 없거든요. 뭐 광주도 비슷할 것 같은데 6만 2천, 6만 1,500. 예, 별 차이 없죠. 대전 한번 보세요. 대전에서 이사할게요. 6만 8천이 빠져나간다고요. 6만 8천. 어디로 빠져나가느냐 이게. 제일 많은 게 물론 제일 많은 거는 대전에서 대전 이사예요. 그 외에 빠져나가는 게 어디면 세종이야, 세종. 조금만 화면을 줄여야지 보이시겠구나. 물론 이거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다 이대로 나간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 계획을 모아본 거예요. 이게 인구 총조사에서. 보세요. 세종은 14,000 중에서 화면 좀 더 줄여야겠다. 안 조여지네요. 그냥 보세요. 제가 뭐 볼 수 있으니까. 세종은 14,000 중에서 대전에서 들어온 사람이 7,000이에요. 대전에서 이사하겠다는 사람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충북 많네요. 그 다음에 어디 5,000 어디야? 세종이고 충북이 많이 가는구나. 충북 충북이 더 많이 가네요. 세종을 가겠다는 사람이 충남보다 충북이 더 많네요. 세종을 충북에서 가면 어디서 갈까요? 충북이면은 청주 쪽에서 갈래나? 그러니까 완성이 되면은 충북에서 많이 가네요. 하는 게 제일 많이 가는 건 대전이고. 보세요. 대전에서 이사를 나가는 사람이 68,400이에요. 이사 들어가는 사람이 52,000이에요. 보세요. 부산 11만, 10만 8천, 700에 15, 10만 9천 됐고, 다 1000세대 내외에요. 1000세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클 때는 10,000세대 나오는데 서울 같은 경우 워낙 큰 도시가 빼놓고 다 1000세대에서 몇백 세대 수준인데 대전은 52,000, 68,000, 16,000이 나가겠다고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게. 16,000 맞죠? 16,000. 그 중에 7,000이 어디? 세종. 서울로 좀 많이 가시네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대전이 왜 제가 아까 보면서 대전 입주 물량을 보면서 세종 입주 물량을 같이 보냐면은 여기도 지금 물론 이게 실제로 다 여기 가는지는 몰라요. 이거는 알 수는 없어요. 2016년도 이게 주거환경 조사였나? 주거 실태조사 2016년 주거 실태조사에 나온 거거든요. 10,000몇 정도가 빠져나간, 여러분, 10,000몇 세대가 빠져나간다는 거는요, 세대당 2.5명 잡으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15,000 세대라는 거는 보통 어지간한 광역시 1년 입주 물량이에요. 아파트. 1년 입주 물량이 15,000 정도 돼요. 그냥 광역시급이에요, 이거는. 일반 소도시가 아니라 광역시급 물량이 15,000이에요. 좀 전에 보셨잖아요. 중국물 얼마나 되는지. 그 인원이 빠져나가겠다고 하고 있다고요. 이건 절대 작은 수치가 아니라고요. 어디요? 세종으로. 언제 빠져나갈까요? 세종이 완성되면 빠져나갈까요? 완성되면 될수록.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 가격이 오르면 오를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면 개발성 보고 오르는 것은 가격은 얼마든지 올라가요. 또 거기에 올라가면 그 인접지역도 가격이 되면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진행이 돼요. 충분히.
근데 그것이 입주 물량을 들어갈 때 입주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느냐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느 분들 어디를 갔다가 돈 벌고 나오셨어요 하고 들을 때 만약에 이런 걸 들어가시는 분이라면은 길게 있으면 안 돼요. 짧게 나와요. 짧게. 근데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짧게 하시라는 얘기는 잘 안 해요.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하시는 제 대상은 일반적인 거는 거의 초심자분들, 투자한 지 3, 4년 차 초심자분들 대상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뭐 단타에 자신이 있다? 근데 이건 엉키면은 굉장히 골치 아파요. 이런 분들은 알아서 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쪽에서 이런 것 때문에 그냥 투자하는 거는 그렇게 썩 아주 훌륭하다고 보지는 않는 편이에요. 제 입장에서. 자, 다음 봅시다. 다음 질문. 오늘 올라온 동영상 못 찾겠네요. 예, 제가 잠깐 내렸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이거는 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단독주택이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단독주택이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기는 한데요, 단독주택을 갖다가 보유를 계속 하셔야 되느냐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단독주택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단독주택이 딱 움직이는 패턴이, 물론 그 자체의 단독주택, 이것도 근데 지역마다 달라요? 신분역이면 어디죠? 서울일 것 같은데, 왠지?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단독주택이, 그러니까 그냥 살 수 있는 단독주택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빌라로 지을 수 있는 단독주택이 또 있어요. 다세대나 다가구, 이렇게. 이 둘은 또 달라요, 또 패턴이. 다른데, 만약에 빌라나 이걸 지을 수 있는 단독주택이라면은, 언제 심을 받냐면은, 빌라가 심을 받을 때 심을 받아요, 사실은. 그 전체적으로 토지의 의미가 크거든요, 단독은. 상승장에서는 꾸준히 심 받아요. 심 받는데, 특히 심 받을 때는 언제냐면, 빌라 같은 거. 아니, 빌라 지을 수 있는데, 땅이, 단독이 오면. 빌라든지 건물로 올릴 수 있을 때, 그때 특히 심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시장 반등 초기. 반등 초기에도 괜찮아요. 왜냐면 시장 반등 초기에는요, 아파트가 부족 현상이 발생을 해요. 아파트는, 집 부족해. 집을 줘야지 아파트 땅 파기 시작하면 3년이거든요. 이 3년 안쪽이, 빌라 전성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번 장 보면은 부족하고, 12, 13년, 12, 13, 14, 14, 15? 요 정도. 초기 3년 정도가 단독주택의, 빌라의 전성 시대예요. 이때는 사람들이 빌라 부지 찾는다고 단독 많이 봐요. 그리고 장 후반부, 맨 끝에도 단독이 괜찮아요. 단독을 많이 찾아요. 빌라 부지 찾느라고. 왜냐면, 맨 끝에는 아파트 쪽이 잘 수익이 안 나와요. 장 막 꼭지, 그 다음에 장이 꺾인 다음에도, 꺾인 다음에도, 그때도 아파트 쪽이 가격이 너무 올라오면 수익이 안 맞으니까 사람들이 빌라 찾는 경우가 많아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단독주택도, 물론 제가 근데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단독주택은. 뭐 앞집, 뒷집 다른 거고, 앞집, 옆집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시장 진행되면서 무난히 심 받아요. 그러니까 지역 괜찮고 하신 곳이라면 단독주택 보유는 저는 뭐 찬성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 한번 봅시다. 경기도 3번점만 궁금합니다. 이도저도 안 될 것 같아서. 경기도 3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할까? 막 핫한 지역은 아니에요, 사실은. 막 핫할 것도 아니고, 아마 초기에, 반등장 초기에 13년도? 이 정도. 그러니까 실수요장에서 시험을 받는 곳이고, 그냥 살기 무난한 곳이거든요. 무난하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럼 언제 괜찮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뭐,
지금부터는 나쁘진 않을 거고 봐요. 요거 지금 한비 찾는 거 좀 끝나고 그 다음에 전세가가 중요해요. 이거는 지금 전세가가 중요해요. 전세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전세가가 조금 움직이면서 움직일 거예요. 여기는 3번이면은 물량을 좀 받을래나 저 밑에 물량 영향을 받을래나 모르겠는데 물량 수화가 좀 되고 하면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이도저도 안 될 것 같다는 게 그러니까 언제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겠는데 다들 너무 좀 급해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는 필요는 없고 뭐 사실 3번 매입을 하시면서 뭐 강남 같은 수익률을 기대하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어떻게 갭투 이렇게 뭐 투자 쪽에서 그냥 들어간 건데 수도권 시장은 거의 당이 끝나고서 보면 수익은 다 나와요. 그런 의미로 하면은 3번도 저는 3번도 이제 움직일 때가 너무 안 움직였다면은 뭐 이번 달에 완전히 지금 최근에 이게 완전히 소외됐다면은 움직일 수 있다고 봐요. 최근에 뭐 수지 많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수지 최고의 장점은 무엇이냐? 라고 굳이 묻는다면은 그동안 안 올랐다는 거. 그동안 안 올라가지고 오를 때가 된 거예요, 그냥. 그럼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냐? 반대로. 그동안 안 오르면 돼요. 이렇게 순환매로 들어가고 가성비로 따질 때는요, 지금부터 내가 올라갈 확률이 큰 건 언제냐면, 그동안 안 올랐으면 가성비가 좋아져요. 남들이 다 올라질 거니까 내가 가성비가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다 때 되면 오른다는 게 그 때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성비가 맞춰질 때. 그러니까 남들에도 올라줘야지 내 가성비가 좋아지는 거예요. 나는 하도 안 움직여도 남들이 다 올라주면은. 제주에 주체가 있으시고, 제주에 주체가 있으시고, 인천 재개발 지역을 하나 매입을 하시고, 세 번째 지구 하나를 매입을 하시려고 하시고, 근데 이게 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그렇게 오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다주택자만 다 양도세가 넣으니까 주택을 무조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나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다 넣는 게 아니라 규제지역만 넣는 거예요, 규제지역만. 규제지역만 다주택자에 대해서 플러스 10%, 20%. 2주택일 때, 3주택일 때, 다주택자 이렇게 넣는 거예요. 비규제 지역은요, 그냥 일반 거세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려도 되는데 특히 언제 조심하셔야 되냐면 제가 이전에 얘기했던 이분도 지금 그런 상태일 수도 있겠는데 내가 A와 B가 일시적 2주택. 일시적 2주택이에요. A와 B가. 근데 실거주는 안 했어요. 실거주 안 했어도 일시적 2주택 되시죠? 그러니까 파괴 대책 이후에 잔금 치신 거 아니면은 2월 때 시집을 사요. 그러면 이 시집을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일시적 2주택 안 돼요. 이거는 3주택 중과 맞아요. 이거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실거주 안 하시면은 1, 2, 3 비과세를 파셔야죠. 3주택 중과를 받을 필요는 없죠. 그럼 플러스 20%인데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비규제 지역은 사실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게 아주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굳이 따지자면은 장단이 있어요. 장단이. 장점, 단점이 있어요. 비규제 지역은 만약에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임대주택 등록을 한다면 왜 하는 거냐면 여기가 나중에 규제 지역으로 묶일 수도 있어서. 근데 지금 하면 몇 년? 지금 하면 5년이니까. 근데 4월부터는 8년이니까. 이것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도 여기는 비규제 지역으로서 계속 임대사업자를 안 내도 안 해도 된다. 계속 여기가 일반 카페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근데 예외인 경우가 무엇이냐? 내가 갖고 있는 거 비규제 지역인데 내가 먼저 갖고 있는 게 규제 지역에 있다. 그것도 임대사업자 등록한다고 무조건 비과세 아니에요. 이거 주택수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요. 실거주를 한 집, 요걸 갖다 더 실거주 조건을 2년을 채운 집을 나중에 판다고 했을 때, 이럴 때 이걸 갖다가 임대 등록을 하는 건데, 사실 여기서 나온 게 인천 재개발이라고 하셨잖아요. 인천 재개발이면 보나마나 안 봐도 끼케야 매가 2억 수준밖에 안 돼요. 그쵸? 예. 매가 2억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거는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 하나, 이거 제가 저번에 했던 거 같은데, 이번에 실차이란 동영상을 이걸 안 올린 거 같기도 하고, 올린 거 같기도 하고, 감이 안 오는데요. 실차이 올렸던 거 같은데. 자, 내가 A주택이 있어요. B주택이 있다고 치자고요. 이게 규제지역이에요. 규제지역 두 채고 이게 일시적 2주택이에요. 2주택.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C주택을 봐요. C는 뭐냐면 인천의 재개발이었어요. 매가 2억짜리였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 이렇게 C, 뭐 D도 좋아요. D. 하나 더 하는 김에 이건 어디 할까요? 수원 하죠? 수원의 재개발이었어요. 이건 갭투예요. 수원의 갭투였어요. 이것도 매가 뭐 1억? 뭐 2억 5천 할까요? 1.5억이었어요. 이 두 채 매입을 하려고 해요. 이거는 규제지역이에요. 서울. 서울 두 채, 일시적 2주택이 조건을 만족한 주택이에요. 매입 기간 1년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둘 다 비과세 조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맞추는 상태였다고요. 그러면서 C와 D를 매입을 하려고 해요. 이때 어느 방법이 좋느냐? 이 두 개를 갖다가 첫 번째 방법은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뭘 봐야 돼요? 실거주 요건을 보셔야 돼요. 실거주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실거주를 안 했으면 이거 전부 중과 맞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오히려 안 돼요. 그럼 내가 실거주를 갖다가 했다면은 이걸 갖다가 임대사업자 등록하시고 일시적 2주택 그래서 터시면 돼요. 그분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면 돼요. 근데 그보다 오히려 더 일반적인 방법은 뭐냐면요. 더 일반적이다? 더 자주 쓰는 방법은 자, 이게 실거주를 안 했을 때 또는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C와 D를 매입을 해요. 똑같이 매입하시면 돼요. 이거 C와 D를 매입을 하시다가 임대사업자 안 내요. 그냥 임대사업자 안 내요. 이거 대신에 이 C와 D가 뭐야 돼요? 비규제 지역일 때. 그럼 몇 채예요? 1가구 4주택이 된다고요. 그쵸? 4주택. 이걸 하시다가, 자,
이게 2002년 B주택은 언제 산 거냐면은 2018년이죠. 17년 5월에 샀다고요. 그럼 이걸 언제까지 파와야지? 이게 비과세죠? 여기 더하기 3년. 그러면 2020년 5월까지 파시면 돼요. 5월까지 뭘 파면 돼요? A주택 매도하면은 비과세하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2020년 5월 전에 2019년 하고 2020년 또는 뭐 2020년에 제도 되고. 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걸 갖다가 CD를 매도를 하세요. 그냥 C와 D를 갖다가 C를 2019년에 매도를 해요. D를 2020년에 매도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C는 뭘로 매도가 되죠? 1번 가세 매도도 돼요. 1번 가세로 매도가 된다고요. D는요? 마찬가지로 1번 가세 매도가 돼요. 한 해에 매도를 해도 되는데 그럼 과표가 누진이 되니까. 자, 양도차익 5천만원 나왔어요. 이거 양도차익 5천만원 나왔어요. 이렇게 2019년에 하나 파와요. 그럼 이 양도세 얼마 나오죠? 700 나오나? 700인가 나올 거예요. 700. D를 2020년에 팔면요. 700 나와요. 양도세 총 얼마 냈어요? 1,400만원 냈어요. 이거 정확히는 따져보세요. 전 대강 외우고 있는 건데, 저는 이거 바뀌기 전 거여서 한 650만원 정도 외우고 있는데, 10만원 단위 틀리는 거는 뭐 당연히 틀려요. 제가 뭐 끝점까지 못 외워요. 그런 거. 외울 필요도 없고, 뭐 인터넷 쳐보면 나오는 거니까. 자, 1,400 정도 낸다고 치자고요. 낼 때. 그 다음에, 이거 19년 팔고 20년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19년 뭐 12월 달 팔고 얘는 20년 5월 전에 뭐 3월 달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양도세 700 나왔다고요. 그럼 지금 몇 채 있어요? A, B 두 채 남는 거죠. 그럼 A를 파는 2020년 5월까지 A를 팔면 이건 뭐가 돼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돼요. 그 다음에 B를 팔면요. 이건 1주택 비과세가 돼요. 그럼 지금 네 채를 파는데 총 세금을 얼마 낸 거예요? 1,400만원 내고 끝이에요. 보통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써요. 쓰는 거는. 이걸 한 해에 팔게 되면은 양도차익이 2억이기 때문에 양도세가 한 2,200만원 좀 나올려나? 한 2,200 정도? 이 정도 나오게 돼요. 그리고 얼마 차이 나냐? 한 800만원 더 낼 거예요, 아마. 한 해에 팔게 되면은. 한 700? 700에서 800 더 돼요. 뭐 정확한 거는 뭐, 여러분 이렇게 계산해보시고. 예. 네이버에다가 양도차익 얼마? 5천일 치면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도만 이렇게 분산을 해버리면 여기서도 한 7, 800 아껴요. 그리고 집 4채를 파는데 총 얼마의 세금을 내느냐? 1,400만원 내면 끝이에요. 하도 이렇게 없다고요. 이게 쉽지 차라리 임대사업자 등록보다 이게 쉬워요. 자, 이해 가시죠? 1번 이게. 만약에요. 나는 A하고 A를 팔고 B주택 하고 하나 또 사고 싶다. 그리고 얘네 둘 팔기가 싫다. 일 때 좀 더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C, D를 장기로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장기로 가져가고 싶다.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찬가지 방법이에요. 똑같이 가져가고, 자, C를 팔고 D를 파와요. 파왔죠?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이죠. 그럼 A를 파와요. 자, 매도 순서 여기서 써봅니다. 맨 처음에 뭘 파와요? C 매도, D 매도, 그 다음에 A 매도. 그럼 뭐가 남아요? 남는 주택은 B 1주택 상태죠. 1주택 상태가 되는 거죠. 예. 이 상태에서 B는, 자, 여기서 C, D까지 해서 여기 실거주할 집 2을 사고 싶다. 그 C, D를 더 가져가고 싶다. 할 때 뭐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면요. 이 다음에 또 순서도 상관없어요. 순서도 상관없이 이미 1년 간격으로 떨어졌죠.
예, 이거는 2017년이니까 이 다음에 재매입을 해요. 2하고 C 다시 D 다시를 재매입을 해버리면 돼요. 이거는 2는 어차피 일시적 2주택을 하려고 매수를 하시는 거고 이게 아니면 이거는 왜냐면 일시적 2주택 2는 뭐여도 상관이 없어요? 규제지역 소음에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2하고 B가 다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거예요. 일시적 2주택 이게 제가 저기서 얘기했던 강남 스타일이에요. 일시적 2주택을 그냥 번갈아가며 하는 스타일. 그러면 이 중간에 뭘 섞어요? 강서 스타일을 섞는 거예요. 이게 강남 스타일하고 강서 스타일을 섞는 거예요. 그래서 CD를 재매수를 해요. 이게 뭐 비슷한 집 있잖아요. 재개발이면은 얘를 매도 계약을 하면서요. 다시 아니면 이게 아니고 그냥 이것만 하면 얘 매도 계약하면서 얘하고 비슷한 물건 같은 구역에 비슷한 물건을 갖다가 매수 계약을 해요. 동시에 해요. 매도 매수 계약을 갖다가. 그냥 그동안 가격 뛸지 모르니까 하고 얘를 매도를 치고 바로 다른 걸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C하고 C를 쭉 C하고 C-를 갖다 쭉 갖고 가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중간에 한 번만 팔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팔고 살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걸 매수할 때 취등록세하고 복비가 발생을 해요. 이게 손해예요. 이게 손해인데 보세요. 이거 매가 얼마예요? 2억짜리였겠죠. 2억짜리 여러분 취등록세 얼마 안 나와요. 100몇십이에요. 2억짜리 취등록세 하면 100몇십이에요. 뭐 복비는 뭐 재개발 같은 경우는 뭐 정상보다 더 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어마어마한 복비 아니잖아요. 여러분 매수하실 때. 그러면은 취등록세하고 복비 한 번만 더 내면은 임대사업자 등록업체도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만 내기 때문에 꼭 나쁜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장점도 있어요. 무슨 장점이 있냐? 양도세를 갖다 중간에 터는 효과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C를 갖다 쭉 가져가요. 그래서 양도차익이 2억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세금 얼마 내시죠? 예전 걸로 기준할게요. 2천만 원. 자, C를 가져가다가 이것 때문에 얘를 팔기 위해서 이걸 먼저 팔아야 되는데 두 개를 팔고 다시 샀어요. 팔고 비과세 팔고 다시 샀다고요. 이해 가시죠? 다시 살면은 총 들어가는 게 얼마야? 뭐 복비에 100만 원 줬다고 치시면은 한 250만 원 정도 들어가요. 대신에 5천만 원을 털고 5천만 원을 털었다면은 얼마가 이익을 봐요? 5천이면 양도세가 얼마? 1,300 더하기 복비 300 1,600 이거는 양도세 2,000 한 번에 나왔을 땐 누진이기 때문에 2,000 5,000 했을 때는 복비 합쳐도 1,600 어떤 게 이익이에요? 터는 게 이익이에요 여러분. 이게 손해가 아니에요. 이 방법이 하나를 쭉 가져가는 것보다 중간에 돈이 한번 나가니까 손해인 것 같죠? 아니에요. 양도세 중간 결산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익이에요. 실제로는 이걸 갖다가 임대사업자를 내가지고 A, B 있을 때 또는 A 하나만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규제지역 있을 때 나머지 지금 이분 말씀하신 것처럼 비규제지역 매수를 하실 때 임대사업자를 내시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방법으로 하고 얘를 팔기 전에 얘를 한번 팔고 다시 재매수를 하시는 방법이 양도세 쪽에서 오히려 이익이에요.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와는 몇 년 보유 이것도 없어진다고요. 왜냐면 임대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5년이라고 했잖아요. 5년 5년이 아닐 수 있어요. 재개발을 하면서요. 재개발 공사기간은요 여러분 임대기간이 안 쳐요. 그럼 그거 합쳐줘야 돼요. 그럼 3, 4년 그럼 몇 년이에요? 8년에서 9년이 된다고요. 이거 어떻게 될지 알아요. 이 시간에 8, 9년 안에 시장이 떠올릴지 오를지 어떻게 알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되게 싫어하는 편이에요. 내가 매도 기간을 남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걸 되게 싫어해요. 내가 마음에 들 때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남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8, 9년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 아까 밑에 나온 질문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다시 한번요. 이 상태에서
CD를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했다고요. 그래서 이걸 파왔어요. 비과세로 파왔다고요. 파왔죠? 근데 시장이 떨어질 것 같아요. 이걸 매도해요. 임대사업자인데 매도하면 벌금 1000만 원씩이나 나올 거예요. 매도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 비과세 받은 거 토해내셔야 돼요. 얘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비과세 받은 거 토해내셔야 돼요. 이런 것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임대 등록을 하면은 무조건 못 파와요. 순간에 벌금 내고 파는 것도 안 돼요. 왜냐면 얘가 양도세 토해내 비과세한 걸 갖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쓰느니 대신에 이거는 어떤데? 앞으로 규제적 안 묶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묶여도 방법이야 하기보다는 이게 금액이 나올 때는 그래도 묶여도 어쨌든 간에 낼 수는 있으니까 하는데 제 생각에는 다 장단은 있어요. 장단은 있는데 실제로 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 나을 거예요. 지금 이거 이해하셨어요, 이거? 이게 일시적 2주택, 강남 스타일하고 그 다음에 다주택 있잖아요. 그 비규제지역 다주택을 섞는 방법이에요. 자,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것도 이게 예전 제 강의 들으신 분은 제가 이거 파기대책 나오자마자 말씀드렸던 방법이거든요. 파기대책에서 파기대책 피하면서 보유하시는 방법, 투자하시는 방법이요. 잠깐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처음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처음 오신 분들은 너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설명드린다고 이해를 하실런지가 몰라가지고 제가 좀 사실 조금 걱정이 돼요. 저 질문 올라오는 거 보고도 처음 오신 분들이라서 그런지 역시 아직 좀 모르신 게 많구나 싶어가지고. 자, 일시적 2주택 강남 스타일은 아시죠? A 매수, 그 다음에 B 매수, 그 다음에 B를 사고 3년 이내, 이거 1년 뛰어야 돼요. 1년 뛰어서 매수하시고, 그 다음에 B를 사고 3년 이내에 A 매도. A를 매도를 하실 때 A, B 두 채만 있으면 돼요. 매도 순간 A, B 두 채. 이게 중요해요. 매도 순간에 A, B 두 채. 무슨 얘기냐? 이 중간에 몇 채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A, B 매수했죠. 이 중간에 뭘 사냐? 요 3년 이내. 이 3년 내에 뭘 사냐면 C, D, E, F, G를 사시는 거예요. 뭘로? 비규제 지역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자, 언제면 일반 가세죠? 매수 후 1년이면 일반 가세예요. 이 상태에서 이걸 매수하셨다가 1년 이내에 이걸 갖다가 언제? 이게 A를 매도하기 전까지만 C, D, E, F, G를 매수했다가 매수 후 매도. 그럼 어떻게 돼요? C, D, E, F, G는 뭐가 돼요? 일반 과세. 이것도 비과세 받으려고 하면 도둑놈이죠? C, D, E, F, G 비규제적인 일반 과세 딱 받는 거예요. 받아서 다 털어요. 털고 A를 매도를 해요. 그럼 이건 뭐가 돼요? 비과세가 돼요. 규제적은 비과세.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 2주택 강남 스타일하고 이건 뭐예요? 강서 스타일 다주택. 이 두 개의 혼용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쓰시면은 강남 스타일하고 강서 스타일 같이 섞어서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다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A 매도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재매수. 재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C 다시 D 다시 E 다시 F 다시 G 다시 이런 식으로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A 매도했죠? 그럼 뭐만 남아있어요? 여기서는 B만 남아있죠. 만약에 내가 중심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하나, 중심지 큰 걸 하나 다시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할까요? A 다시 하고 하죠. A 다시 매수. 큰 거. 그럼 이거 큰 걸 매수하면 어떻게 돼요? 3년 이내에 다시. 3년 이내에 B를 매도하시면 돼요. 그쵸?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요? 이걸 매도한 다음에, 이거 매도한 다음에 이때 이걸 먼저 매수해. 그러니까 주변지를 먼저 매수하고 중심지를 매수해도 상관없어요. 이거 매수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양도세는 왜냐면 오직 매도할 때만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주변지 먼저 매수하고 중심지 매수하시는 게. 왜냐면 일반과세 기간을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중간에 까딱하면 일반과세 기간 맞추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변지를 먼저 매수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면 먼저 매도해야 되니까. 그럼 이건 연도 분산을 하기도 쉽거든요. 먼저 매수를 한 다음에 A 다시 중심지 다시 매수해요. 그래서 강남 스타일 일시적 2주택을 계속 다음에 다이어트 일시적 하나 3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안에 다시 이때에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매도. 어떻게? C 다시 D 다시 E 쭉 이거는 일반 과세 매도. 그 다음에 A 다시 매수했죠. B 매도할 때 뭐가 돼요? 이걸 갖다 C, D, E, F, G를 갖다가 매수했다가 매도를 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다시 B를 매도할 때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금은 강남 스타일은 하나도 안 내요. 다 비과세예요. 전부 다 비과세가 되고요. 밑에 다주택은요. 일반 과세. 이건 어차피 일반 과세예요. 파일이 나오기 전에도 일반 과세였고 지금도 일반 과세예요. 달라진 게 없어요. 일반 과세. 비과세와 일반 과세의 혼합 스타일. 아마 이게 여러분 지금 요대로 나가면 이 방법이 제일 현재 시장에서는 FM이에요. 다 이 방법 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아마 일시적 2주택 기간을 3년이 아니라 2년쯤으로 줄일 수도 있어요. 또는 1년으로 줄일지도 몰라요. 근데 이것도 어차피 8기간 주니까 어차피 기간은 주구선 바꾸기 때문에 또는 뭐 이거 소급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사회에 쓰려면은 미리 쓰는 게 좋아요. 비규제 지역, 다주택, 일반 가격으로 나가고.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발생하는 건 이거 중간에 터는 거밖에 없다고요. 근데 비규제 지역 여러분, 비규제 지역 이렇게 할 때는 뭐가 좋을까요? 만약에 털고 하고 할 때는 뭐가 거래 비용이 적은 게 중요해요. 거래 비용. 거래 비용이 적을수록 좋아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재개발 같은 거. 재개발 같은 건 보통 전체 금액이 작거든요. 서울은 비싸요. 근데 주변이 싸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 거래 비용을 해봤자 얼마 안 나와요. 해봤자 뭐 취등서 내고 중간에 털고 다시 재매수 해봤자 한 300정도밖에 안 나와요. 원래 예전에도 이거 많이 썼어요. 이 방법은. 예전에는 어떻게 썼냐면은 그래서 이게 똑같은 거 물건 구하기 힘들고 할 때는 이거 자기 아는 분에게 매도했다가 다시 가져온 경우도 있어요. 또는 다른 분 명이 있으면은 그분 명의로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매도 털고 어차피 보유는 갖고 명의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해 가셨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많이 쓸 방법이에요. 일시적 2주택 방법하고 강남 스타일하고 강북 스타일 섞는 거, 섞어서 운영하는 거. 그게요. 이번 회차분들은 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동영상 강의가 많이 안 올라와 있어. 이것도 적은 숫자는 아닌데 한 달 내에 보기엔 이것도 힘들 텐데
이거 파이 대책 나오고 제가 이거 몇 번 설명을 드린 것도 있었는데. 자, 다음 거 한번 봅시다. 질문.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마시고 어차피 비규제 지역에 재개발하는 아주 낡은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요 규제 지역이 잘 안 묶여요. 그 다음에 자금 출처조사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데는 그래도 자녀분들 사주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왜냐면 자금 출처조사하는 게 전체의 80% 정도를 증빙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매가가 2억이면은 생각해보세요. 2억이면 8천만 원 정도를 갖다 증빙을 하면 되는데 세입자 5천만 원만 넣어봐요. 그럼 증빙할 게 얼마 있어요? 한 2천만 원 정도 증빙하면 돼요. 뭐 2천만 원 증빙이야 뭘 못하겠어요. 부모의 증여가 나가도 어차피 증여했다고 해도 세금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자금 출처조사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데는 뭐 이렇게 까다롭게 뭐 그게 없어요. 그다음에 규제 지역도 잘 안 묶어요. 이렇게 완전히 낡은 지역은 자기네들 미안한지 잘 안 묶어요. 그런 데가는 임대사업자 등록보다는 차라리 이 방법이 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나 봅시다. 간단한 질문이면 하고 복잡한 질문이면 한번 쉬어서 할게요. 바닥 잡을 때 변곡점에서 바닥 잡을 때 임대수익과 땅값하고 하셨는데요. 공시지가 기준을 의미하는지요. 이 질문이요. 또한 임대수익은 금리보다 몇 프로에서 나올 때 적정한다고 보는데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요. 죄송합니다. 이거 초보적인 질문 전혀 아니에요. 굉장히 고난이도 질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쉬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초편이라고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기초적인 것 같죠? 여기 기초적인 부분 아니에요. 다 이게 이렇게 이랬다고 밝혀졌다? 한 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사람들이 이걸 많이 안 지는 정말 얼마 안 됐고, 되게 힘든 질문이에요. 사실 간단한 질문 아니에요. 이거는 설명을 드리고 한번 가볼까 하면, 자, 뭐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해보셔도 사이클에서 하락기에서 상승기로 넘어가는, 추세로 넘어가는 변곡점 바닥을 잡는 건데, 바닥을 잡는 방법이 쉬울 리가 없겠죠, 당연히. 예, 지난 2012, 13년 변곡점 바닥을 잡아낸 사람이 없죠? 예. 한 3분 정도 대강 맞추신 분이, 예, 저 말고 한 2분, 3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온라인하고 이렇게 쭉 봤을 때, 그분도 괜찮으시던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언론에 나오신 분 중에 한 2분 정도. 지금 김연아 의원 있죠? 요즘 열심히 하시는 김연아 의원. 저도 김연아 의원 그건 잘 보는 편이에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몇 안 되는 2-3분 중에 한 분이에요.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도 맞췄다는 얘기는 아니고 맞출 뻔했는데 마지막에 전망을 바꿨죠. 2012년인가 들면서 전망을 바꿨어요. 원래는 12년, 13년 정도 돼가지고 반등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12년인가 들어면서 전망을 바꾼 제가 인터뷰를 본 기억이 나요. 근데 실제로는 처음에 얘기했던 그때 딱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분 저랑 같은 생각을 하네 라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한 2-3분 있었어요. 지난 바닥 변곡점 맞춘 분이. 아니 대한민국에 부동산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그 많은 분 중에서 그나마 대강 맞추신 분이 2-3분일 정도면은 절대 기초적인 질문은 아니죠. 되게 힘든 질문이에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바닥기하는 건요 늘 달라요. 저도 지금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어요. 사실은 열면서 지방방 열고 하면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 시장이 바뀌었어요. 지금
제가 기억을 하는 거는 지난 장 때의 기억을 갖고 이번 장에 반등기까지는 저는 맞췄거든요. 반등기까지는 맞췄는데 이번 장에 반등기, 상승기에서 하악기 변곡점. 제가 생각했던 패턴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어요. 최근에 계속. 내가 생각했던 패턴이 아닐 수도 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서 바닥 변곡점을 잡는 방법을 맞춰도 제가 바닥 변곡점을 잡는 방법은 저는 그걸로 정확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 그것도 맞춰가지고 어쨌든 그냥 맞췄어요. 맞추기는 저도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았다 해도 맞췄어요. 거의 오차 2달 이내인가? 2달 이내인가가 맞췄어요. 근데 이건 운이 좋았어요. 그거 제가 맞춘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린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다음 하반기에서 상승하는 변곡점을 잡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제 생각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 장에서 상승기에서 하반기 하는 변곡점을 잡는 방법을 제가 계속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장에서 하다가 변곡점에 나오는 스타일이 지난 장의 이 스타일하고 달라요. 지금 또 전 이거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이걸 지금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달라졌어요. 지금 가장 크게 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는 중인데 사실 저 오늘 집에 있다가 다시 새벽에 나와가지고 데이터를 보는 게 이것 때문에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뭘까 도대체 뭐가 바뀌었지? 천재로 의심이 가는 거는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지난 장하고 또 비슷한 패턴도 좀 있고 다른 패턴도 있어요. 전월세 비율 이걸 말씀 안 드리려다 지금 있는데 좀 이 부분 중에 전월세 비율 두 번째가 금리. 이거는 알고 있었어요. 이거는 알고 있어서 지난 장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는 몇 년 전부터. 저금리 상황에서 시장이 하락이 오면 어떻게 될까? 라는 얘기는 뭐 지난 장부터 이미 7, 8년 전부터 했던 얘기에서 알고는 있었던 얘기예요. 알고는 있었는데 제 생각엔 얘하고 이제 합쳐졌어요. 지금. 합쳐지면서 시장이 조금 제가 생각했던 하락기 패턴하고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그 다음에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소득. 그 다음에 노후화. 제가 얘 중요해요. 얘 중요하고 얘도 중요하다는 알고 있었어요. 저도. 이거 2개 정도는. 제 거 보면 가끔 나와요. 이거는. 얘하고 얘는 생각을 못했는데 얘 2개가 지금 영향을 미치거든요. 얘는 얘하고 합체를 해가지고 또 시장의 모습을 바꿨어요. 그리고 하락기에서 반등하는 때 제가 무엇을 봤는지를 말씀을 드려도 아마 다음 장에서 그걸 그대로 써먹으면 분명히 틀릴 거예요. 왜냐면 시장이 바뀌어요. 하지만 궁금해 하시니까 말씀을 드려야겠죠? 하나 방법하고 방법 2개 하고 세 번째 3가지 정도 되나? 3가지 정도 했어요. 방법이. 3가지 방법이 무엇이냐는 한번 쉬었다 갈게요.